두 번째 파트,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사실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제가, 네, 그, 이광부 교수님, 네, 학부 때 선배셨고요. 네,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어떤 동아리일지 한번 맞춰볼래요? 자, 뭔가 상품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그냥. 아, 그래요? 아, 들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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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그 동아리 이름이 새심이라고, 네, 마음을 닦는다. 네. 뭘로 마음을 닦을까요? 네. 그게 이제 그 무예 동아리였어요. 네, 무술하는 동아리였고요. 뭐, 네. 뭐지? 네. 네. 그 18반 무예라고 18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많은 뭐, 뭐 창술, 봉술, 쌍절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쨌든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 왔는데 동아리가 없어져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음, 그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첫 번째 세션은 주로 피지컬 디자인에 대해서 기존의 그 클래시컬한 방식, 알고리즘 기반으로 접근했던 방식을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기반으로 설계 자동화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서 제가 그 초반에 무어의 법칙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증가를 했어요. 네. 사실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빨리 발전한 기술이 사실 없었어요. 반도체 말고는. 네. 그러니까 2배, 1년에 2배씩 꾸준하게 증가해온, 네, 그렇게 발전해온 기술 자체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그게 깨지고 있어요. AI 트렌드를 보면은, 네, GPT가, 오픈 AI가 GPT 발표하고 나서 GPT-2, 3 이렇게 쭉 나오면서요. 지금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이때가 가장 라지 랭귀지 모델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이고, 이때 보면 1년에 모델이 10배씩, 네, 매년 10배씩 증가를 했죠. 지금 속도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늦어져가지고 무어의 법칙하고 좀 비슷한 2년에 2배 정도 속도가 되긴 하는데요. 모델이 무작정 커지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AI 쪽에 지금 연구가 아주 핫하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근데 이런 AI의 발전이 있게 한 거는 반도체였어요, 사실. 반도체 칩이 없었으면 AI 발전도 없었죠. 여기 작년에 노벨상을, 재작년이네요, 벌써. 노벨상을 받던 제프리 힌턴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 알렉스넷, 처음에 제프리 힌턴이 이제 내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하는 데 사용됐던 네트워크인 알렉스넷이 엔비디아가 없었으면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알렉스넷과 같은 AI 모델이 하는 연산들, 반복되는 연산, 그 딥러닝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천 개의 GPU 코어가 함께 동작하는 병렬 컴퓨팅이 정말 필요했고요. 네, 그 이전까지 GPU로 가속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인공지능의 암흑기였는데 거기서부터 동작하기 시작한 게 GPU 덕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AI의 발전을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이세돌과 알파고 이벤트가 있었는지 거의 1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 10년까지 지금은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계속 AI도 발전했어요. 속도를 더 빠르게, 네트워크 속도를 더, 딥러닝 연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또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도 HBM과 같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GPU는 너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좀 더 딥러닝 연산에 특화된 NPU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AI가 더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의 발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바틀렉이 반도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반도체 설계 최적화를 AI가 네, 도움을 주게 되는 AI 기반으로 반도체 최적화를 하는 게 연구의 메인스트림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EDA가 왜 필요한지, EDA는 요건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니까 자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EDA의 중요성, 뭐 중국하고 미국의 요 얘기도 아까 했었네요, 그렇죠? 네, 미국이 음, 반도체 그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금지를 했고 그 이후에 중국이 EDA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면서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게요. 기존에는 제가 앞서 첫 번째 렉처에서 말씀드렸듯이 EDA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휴리스틱 기반으로 계속 그 개발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스텝을 한 번에 다 최적화를 못하기 때문에 스텝을 많이 나눴죠. 플로 플랜, 플레이스먼트, 라우팅 스텝을 다 나눴고 각 스텝마다 이터레이션이 계속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이 많아지다 보니까 런타임이 턴어라운드 타임, 전체 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터레이션 사이사이에 사람이 계속 확인하고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반복할지 뭐 결정을 했어야 되죠. 이게 결국은 점점 디자인 복잡도가 높아지니까 이 방식이 어, 네, 이 방식에서 이제는 데이터 드리븐 EDA, AI 모델을 활용하고 AI 모델 기반으로 해서 2D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작은 이터레이션으로 설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고 중간에 사람의 개입 없이도 No Human in the Loop라고 하죠. 저 루프 안에 반복되는 루프 안에 사람의 개입 없이 에이전틱 AI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는 꽤 많이 바뀌고 20년 후에는 정말 사람이 거의 설계에 손을 안 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전작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학생들 얼굴이 좀 네, 어두워져요. 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학생 지금 대학원생들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가 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아주 어린 학생들이 좀 저는 걱정이 되긴 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EDA 분야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게 EDA 분야에서 가장 탑티어 컨퍼런스가 디자인 오토메이션 컨퍼런스, DAC라고 부르고요. 이 DAC의 2014년도 워드 클라우드로 바꿨을 때 키워드를 보면은 그 탑 키워드가 어널리시스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파워 이런 게 탑 키워드였는데 2024년 재작년 키워드를 보면은 러닝이 탑 키워드고 그 다음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뉴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메인스트림이 결국은 알고리즘 드리븐에서 데이터 드리븐 혹은 AI 드리븐으로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그 ED 회사들도 네, AI를 활용을 하고 있죠. 시뮬레이션, 어떤 설계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보는 게 시뮬레이션이고요. 베리피케이션 검증하는 거고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하는 건데 여기 있어서 케이던스가 시뮬레이션 속도를 뭐 빠르겠다 AI 가지고 가속했다. 그다음에 시납시스도 AI를 가지고 최적화를 더 잘했다. 요 시납시스 같은 경우는 요 그 툴 이름이 DSO AI라는 툴인데요. 디자인 스페이스 옵티마이제이션. 근데 요거는 사실 껍데기만 AI인 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기존 툴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한 번에 툴을 런을 할 때 툴 파라미터를 다 바꿔가지고 30개를 동시에 런을 해요. 그래서 요걸 쓰려면은 시납시스 라이센스 30개가 필요해요. 라이센스 한 개당 10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 회사나 못 쓰는 거예요. 30개를 동시에 돌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강한 학습으로 어떤 혹은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좀 더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는 게 그 목표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NC 쪽도 엔비디아하고 같이 어, 그 세미컨덕 그 반도체 설계용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AI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최적화하는지, 이렇게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EDA, AI 드리븐 EDA 보통 우리가 줄여서 AI EDA라고 부르는데요. AI EDA 그 연구 방향이 지금까지 AI 쪽 발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AI가 처음에 우리한테 소개됐을 때, 그 이미지넷이었나요? 그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컨테스트에 처음 나와가지고 사람보다 더 인식률을 좋게 결과를 냈잖아요. 네, 그때 사용한 게 프리딕션 모델이었죠. 주로 CNN하고 FCN, GCN 같은 모델 가지고 음, 그 프리딕션을 했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구글에서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나왔던 알파고 강학습 이용했잖아요. 강학습을 이용해서 최적화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가장 핫한 부분이 생성 모델이죠. 생성 모델, 디퓨전, 겐, 뭐 LLM 있겠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요. 초반에 프리딕션을 설계에 활용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해요. 근데 플레이스먼트 끝나고 라우팅 했는데 라우팅이 안 된다. 컨제션이 특정 영역의 핫스팟의 컨제션이 높아서 라우팅을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플레이스먼트 단계로 가야 되겠죠. 이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스먼트 하고 나서 하면서 혹은 하고 나서 라우팅 하기 전에 어느 부분에 라우팅 리소스가 모자란지 예측을 하는 거죠. 요거는 플레이스먼트 된 결과하고 라우팅 된 결과 페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돼요. 네.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새로운 플레이스먼트가 나왔을 때 그 플레이스먼트의 라우팅 결과가 어쩔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거고 그 예측 기반으로 초반에 플레이스먼트를 잘하면 이터레이션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 강학습을 이용해서 혹은 앞서 말씀드린 시납시스 DSO AI의 예제처럼 여러 솔루션 스페이스를 찾을 때, 서칭할 때 요 사용하면 좀 더 좋은 솔루션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강력한 모델이죠. 제너레이티브 모델, 생성 모델은 아예 그냥 설계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쓰이는 게 지금은 그 어떤 우리가 벨로 코드를 그 설계자들이 코딩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어, 결과를 그 시뮬레이션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설계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되면은 바이브 코딩처럼 LLM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빠르게 코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특정 블락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설계 인원이 한 100명 정도 필요했으면 나중엔 5명 가지고도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시간도 더 빨리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AI로 인해서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early stage hotspot detection을 프리딕션 모델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요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반도체 그 피지컬 디자인 과정을 보면은 신세시스 된 결과를 가지고 플로 플랜을 하고 플로 플랜 이후에 스탠다드 셀 플레이스먼트하고 그 와이어를 연결시킨 라우팅까지 해요. 그런데 어, 주,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테이지가 여기 라우팅 스테이지고요. 여기서 한 하루 이내에 끝난다면 이쪽은 뭐 한 며칠씩 걸리거든요. 근데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이게 며칠 걸려서 이터레이션 돌면 결과 보고 다시 앞으로 가서 고치고 이터레이션 돌고 그러면 런타임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거는 넷리스트가 있으면요. 요거를 넷리스트를 그 플레이스 앤 라우팅한 결과를 가지고 요 학습을 시키는데 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그냥 무작정 학습시키는 건 아니고요. 요 넷리스트를 클러스팅 해요. 비슷한 그래프 측면에서, 그래프 토폴로지 측면에서 좀 비슷한 것들끼리 클러스팅 하는 거죠. 클러스팅 하고 각 클러스터별로 나중에 플레이스 앤 라우트가 됐을 때 컨제션이 얼마나 올지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은 넷리스트만 받았을 때 플레이스먼트 하기 전에 아예 그냥 클러스터 해버리고 클러스팅 하고 그 클러스터들의
최종 결과를 예측된 값으로 보면은 컨저션 위험이 높은 쪽 클러스터에다가 스탠다드 셀 옆에다가 이렇게 스페이스를 좀 더 두면은 나중에 플레이스먼트가 끝났을 때 라우팅 할 때 훨씬 더 라우팅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어서 더 잘 돼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연구는 우리 연구실에 했던, 이것도 우리 연구실에 했던 연구인데, 플레이스먼트 하고 나서 라우팅을 미리 플레이스먼트 결과 가지고 예측하는데요. 플레이스먼트 결과랑 라우팅 결과를 요걸 페어를 다 학습을 시키고 트레이닝 모델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트레인을 시키면은 이제 플레이스먼트 이후에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explainable AI를 사용해서 왜 생겼는지를 찾았고요. 그 왜 생겼는지 그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처들이 되게 많은데 그 피처들 중에 최종 요 결정에 가장 컨트리뷰션이 높은 피처를 찾는 거죠. 찾은 다음에 그 피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를 활용을 했고, 이렇게 최적화를 했던 연구가 있어요. 사실 이게 그냥 말로는 그냥 요 페어를 가지고 학습하면 됩니다 하면 그냥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학습이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요걸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았어요. 데이터 모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1번이 라이센스고 2번이 디스크 공간이에요. 네. 이 한 번 레이아웃이 레이아웃 데이터를 한번 하고 나면 막 몇 기가씩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 몇만 개씩 모아야 되니까, 네. 그 중간중간에 계속 지우면서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했는데도, 디스크 공간이 엄청 힘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페어를 만들려면 실제로 플레이스 앤 라우트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 툴이 있어야 되죠. 툴 하나 가지고 몇만 개 만들려면 10년 해도 다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케이던스 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다고 제안서를 내고 라이센스를 좀 받았어요. 앞서 말한 한 카피당 10억씩 하는 라이센스를 100개를 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저희 연구실 서버를 혹사를 시켜가지고 해서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또 이제 리얼 데이터만 가지고 모자라니까 아티피셜 데이터를 또 만들었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가 좀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강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익스플로레이션 쪽, 요거는 이제 알파고하고 동일하게 딥마인드 팀에서 비슷한 걸 했어요. 구글에서. 알파고는 바둑돌을 둘 때 팔러스 네트워크 가지고 가장 최고의 지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요 현재 결과를 가지고 밸류 네트워크로 승패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같이 학습하면서 점점 더 바둑을 잘 두게 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플레이스먼트에도 적용했는데 스탠다드 셀 플레이스먼트는 아니고 매크로 플레이스먼트에 적용했어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그 빨간색 점들이 스탠다드 셀이고 하얀색 좀 큰 게 매크로 셀인데 그 매크로 셀의 배치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 보통 설계에서 100개 정도 되는 매크로 셀을 에이전트가 하나씩 배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리워드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배치만 하죠. 이 랜덤하게 배치를 할 거고요. 배치가 끝나면은 우리가 앞서 뭐 제가 말씀드린 드림 플레이스와 같은 걸로 스탠다드 셀을 배치하고 그러고 나면은 전체 스코어가 나와요. 스코어는 와이어 랭스하고 컨제스션이에요. 이 두 개 합으로 스코어를 정해놓고요. 그 스코어를 에이전트한테 피드백 시켜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죠. 네, 구글은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TPU 설계하는 데 활용을 했고, 본인들이 리포트하기로는 사람이 했을 때 한 석 달 정도 걸려서 최저 포인트를 찾았는데, 이걸로 하니까 한 6시간 만에 찾았다. 네, 뻥이 좀 심하긴 했어요. 네, 좀 가장됐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네, RL이 워낙 언스테이블하고, 네, 학습도 어렵고, 구글이 요 논문을 내고 나서 여러 군데서 요거를 재현하려고 했는데 다 재현 실패해요. 네, 그 정도로 이게 RL이 아직은 좀 실제 사용하기가 언스테이블한 점도 많고 AI가 아직은 네, 지금 완전히 AI로 대체되고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아직 가능성 많고 여러 분야에서 AI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요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고요. DTCU라고 해서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에 있어서 어, 공정이 달라지잖아요. 5나노 공정에서 3나노 공정으로 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공정에 대해서 모든 그 파라미터들을 새로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메탈 스택의 파라미터인데, 메탈의 위스, 피치, 뭐, 티크니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정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디자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해서 이걸 최적화하는 게 DTCO인데, 이 DTCO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스페이스를 조금 더 빠르게, 디자인 스페이스를 빠르게 익스플로어 하기 위해서 아래를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데도, 회로를 최적화하는데도 중간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 다 게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보통 전자과에서 강의하는 강의실은 요 프로젝트가 아니고 뒤에서 화면이 바로 나오는 그 TV 방식이라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만들면 정말 뽀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까만색 슬라이드를 다 만들었는데 예, 프로젝트로 딱 쏘니까 정말 없어 보이네요. 네. 네. 지금 네, 여기 제가 좀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프로젝트 없애고 전작가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요 회로에서 회로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어리어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에어리어는 크게 바꾸기 힘들고요.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게 파워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에요. 저거는 이제 그림이 별짜리는 아니고요. 위에 회로가 이제 파티션 돼서 위쪽은 타이밍 쪽은 타이밍 에이전트가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아래쪽 파워 회로는 파워 에이전트가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압 RL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활용하면은 동시 최적화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최적화하는 방식은 항상 타이밍을 먼저 최적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워를 최적화했거든요. 근데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서로 동시에 최적화를 할 수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 학습이 잘 되고 나니까 요 결과가 우리가 했던 결과 요 분홍색이요. 파레토 프로테어 상에서 점이 찍히더라. X축은 파워, Y축은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아래쪽 원점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활용된 게 제일 많이 활용된 게 초반에 활용된 게 OPC라는 거예요. OPC는 Optical Proximity Correlation의 약자고요. 여기 반도체를 아까 설계한 과정 제가 짧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웨이퍼 위에다가 렌즈가 있고 그 위에 매스크가 있어가지고 빛을 막 쏘잖아요. 그 매스크에 그려져 있는 패턴, 요 타겟 패턴 요렇게 그리면은 요렇게 그렸을 때 요 패턴을 우리가 레이아웃으로 만들려면은 매스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그리면 안 돼요. 만약에 매스크에다 이렇게 그리면요. 실제로 그 전사되는 패턴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빛이 회절되기 때문에. 빛의 회절과 간섭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의 회절과 간섭을 고려해가지고 베스크에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좀 똑바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요 레이아웃 이렇게 그리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변환 과정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 패턴이 있으면 그 타겟 패턴에 대한 매스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거 리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스크 패턴 먼저 만들고 리소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 나오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터레이션 돌리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패턴을 다시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기존 방식대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겐이라는 모델을 활용하면 여러분들 겐은 잘 알고 있죠? 겐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네, 이렇게 바로 학습된 모델만 있으면은 새로운 패턴이 나와도 바로바로 유사하게 만들어져요. 컨디셔널 겐을 활용하겠죠. 이건 우리 연구실 연구인데요. 앞서 구글에서 보여줬던 매크로 플레이스먼트를 RL로 하지 않고 저희는 디퓨전 모델 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장점은 RL과 같이 언스테이블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 번에 좀 빠르게 스테이블한 솔루션이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디퓨전 모델은 이렇게 노이즈로부터 디노이징 하면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고양이 그림이 이렇게 디노이징 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랜덤하게 배치된 게 최종적으로 아주 좋은 배치가 나오도록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때는 학습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 데이터 자체가 되게 잘 된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드림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되게 잘 만들어진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학습시키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냈을 때 매크로 플레이스먼트를 돌렸을 때 결과물이 뭐 드림 플레이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보이면서 어, 거의 그 결과의 결과치는 그 PPA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과치는 거의 드림 플레이스와 비슷하게 나왔고 기존의 RL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성 모델 가지고 많이 하는 게요. 이런 거죠. 그 코파일럿 형태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게 시납시스나 케이던스와 같은 EDA 회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설계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어, 신입사원들은 이걸 못 풀겠죠. 그래서 고년차 엔지니어들은 하도 설계를 여러 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툴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커맨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경험을 이제는 고년차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가 알려준다는 거죠. 이 에이전트는 그 모델 자체를 학습을 할 때 반도체 그 설계 관련돼 있는 어, 다큐멘터라든지 그 다음에 툴 매뉴얼들을 모두 다 미리 학습을 해서 파인 튜닝 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분석하고 어떤 툴 커맨드를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스크립트까지 다 짜주죠. 여러분들 네, 제미나이를 쓰면서 가끔씩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챗GPT 쓰면서 네, 그거를 ED 툴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계속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디자인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점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HDL 제너레이션, 코드 제너레이션도 이제는 LLM이 아주 잘 하고 있죠. 이미 C나 파이썬은 사람보다 더 잘 짜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파즈 리누스가 그 고백을 했죠. AI가 이제 자기보다 잘 짜는 것 같다. 네. 리눅스의 창시자. 네. 그 정도면은 이제는 네, 사람이 이제 못 이기죠. 코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 그래서 설계 코드도 그래요. RTL 코드도 어떤 디자인에 대한 스펙을 넣어주면 코드가 이제 나오는 단계고요. 이게 2년 전만 해도 얘가 그렇게 잘 못 짰어요. C나 파이썬에 비해서 데이터가 많지 않거든요.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했는데,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그전에는 제가 디지털 시스템 설계라는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통 프로젝트를 내면은, 그전에는 챗GPT가 없을 때는 학생들이 베릴로그를 공부해서 프로젝트를 해요. 근데 최악이었던 게 3년 전하고 재작년인데, 이때 학생들이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계속 챗GPT한테 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챗GPT가 잘 못해요, 그때는. 학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학생들이 밤새도록 이거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에타에다가 교수님 욕을 막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프로젝트를 올렸는데, 그냥 다들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은, 어, 챗GPT, 제미나이가 옛날의 챗GPT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제 학습이 안 돼 있더라도 계속 추론을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톰 프로젝트를 이제 얼만큼 더 어렵게 내야 되나 게 고민이고요. 네. 이건 우리 연구실 웍인데 LLM이 알텍 코드 생성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기존의 데이터, RTL 데이터죠. 그 벨로 코드 데이터를 기존의 리얼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를 AST라는 그래프 형태로, 네, Abstract Syntax Tree 형태로 변환을 하고요. 이 변환된 것에서 계속 요 그래프를 변환을 시켜요. 그래프를 변환시키면 새로운 그래프가 나올 거고, 요 그래프에서 다시 RTL 코드로 생성하는 거죠. 이러면은 코드가 어쨌든 쓸만한 코드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코드는 나오겠죠. 초기에 학습시킬 때는 요 다양한 코드도 문법을 체크하고 뭐 코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학습에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는 어,
파인 튜닝 할 때는 아예 그냥 EDA 툴을 같이 돌려요. 그래서 EDA 툴 결과를 가지고 파인 튜닝 했어요. 그래서 RTL 가지고 신텍스 체크하고 그 다음에 펑션 체크해가지고 신텍스도 문제 없고 펑션이 문제 없으면은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틀렸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점수를 줘버리면 얘가 모델이 계속 파인 튜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한 재작년 요 연구가 재작년에 했던 연구 같고 딥식이 그때 처음 풀렸었잖아요. 8 빌리언 딥식 모델 가지고 했었고요. 음, 그렇게 했더니 그때 당시에 8 빌리언 딥식하고 우리가 파인 튜닝한 8 빌리언 딥식 모델하고 그때 챗GPT 그때 당시에는 4였나? 4하고 비교해 가지고 오히려 더 좋다. 챗GPT 4는 한 80 빌리언 이상 되는 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해서 논문을 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인 튜닝 해도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파인 튜닝해도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챗GPT 4.5나 5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인 튜닝 하는 거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또 다른 웍이 있어서 그건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AI 이대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딕션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제너레이션 이 세 개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EDA를 연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AI EDA를 하신 연구 논문들이 거의 우리 연구실 논문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대신에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정말 많이 하고 대만하고. 네. 지난주에 저 설계자동 학회가 있어가지고 홍콩에 갔는데요. 홍콩에 갔다 보니까 그 중국 교수, 대만 교수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중국 교수, 대만 교수가 한 합쳐서 학회에 온 교수만 해도 50명 이상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교수는 딱 3명이 갔거든요. 네. 사실은 액티브하게 그렇게 AI, EDA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홍콩에서 하는데 홍콩 과기대에 EDA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10분이 오신 거예요. 학교 안에. 우리나라 통틀어서 10명 안 돼요. 그 정도로 EDA를 중국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안 하고 있다.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한 가지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대만에서 온 교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TSMC를 잘 아는 교수였어요. TSMC의 EDA 전문가가 2,500명 이상이 된대요. 네,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DT의 EDA 전문가는 50명이 되나? 네. 네,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 추격당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전쟁만 안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 그럴 것 같고요. 그만큼 이대 연구의 저변이 우리나라는 좀 미약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기 알고리즘 최적화를 연구하시는 많은 학생들이 요 이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면 할 게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AI EDA 연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점들이 많죠. 첫 번째가 데이터 문제고요. 구글에다가 뭐 개라고 치면 사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개인 레벨 넷리스트 저렇게 치면은, 고작 저게 단데 저것도 거의 쓸모없죠. 네, 쓸모없는 데이터 몇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만 해도, 레온 5 빌리언이라는 데이터셋은 이미지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5.8 빌리언 정도 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RTL 코드, 벨로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오픈 코어스. 요것 가지고 학습시키고 요것 가지고 결과 내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한 그 데이터 정말 많이 필요했다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은 저희는 실제 리얼 넷리스트에서부터 파라메타를 가져왔고요. 파라메타를 익스트랙션해서 그 파라메타를 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 상에 매칭을 시키고 각각의 디자인 스페이스 상에서 자동으로 넷리스트가 생성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아티피셜 넷리스트 제너레이터고요. 이 ANG 웍이 저희가 2019년도에 발표를 했고, 요거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더 2.0에서 지금 좀 더 리얼리스틱한 앞서 그 데이터는 그냥 그래프 데이터에 불과하고요. 지금 좀 더 스케일업을 하면서 리얼 데이터에 가까운 저런 매크로도 가지고 있고 스탠다드 셀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 셋을 아티피셜하게 생성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 슬라이드 공유할까요? 네. 안 찍어도 됩니다. 네. 아, 보통 저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찍어요.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고요. 그, 음, 네. 두 번째 문제가 지금까지 했던 AI 이대 연구는 어떤 데이터, 한 가지 데이터 포맷에 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드 같은 건 텍스트 데이터고, 레이아웃 같으면 이미지 데이터고, 그 다음에 넷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프 데이터죠. 각각에 대해서 학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실제 그 플로에서는 많이 안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게 해결되려면 결국은 모든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단수진 태스크를 또 정의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계에서는 가장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뭐 그 외에도 아직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AI 이대 분야는 그만큼 임팩이 크지만 할 일은 되게 많고요. 앞서 제가 explainability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근데 실제로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explainability가 되게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어, 반도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 모델이 뭐 할루시네이션 나와가지고 이상한 코드가 합성되든지 이상한 디자인이 나오면은 이거는 찾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검증하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 그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 자체가 지금은 뭐 1억 개 인스턴스를 가진 디자인을 한 번에 해야 돼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를 AI 데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디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고 또 공정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앞서 어떤 특정 디자인으로 특정 공정에서 학습을 한 모델은 다른 공정, 다른 디자인에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트랜스퍼 러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좋은 데이터만 학습해야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이게 안 좋은 데이터가 중간에 껴 있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아직 연구해야 될 것들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해서 아예 그냥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부분을 바꾸는 흐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에이전틱 AI를 사용해 가지고 이 에이전틱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AI 툴 EDA는 그대로 놔둘 수, 뭐 AI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가면서 그 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계속 반복하던 것을 AI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45분까지죠, 저희. 네,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 질문을 받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네, 네네네. 질문하는 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게 현재 있는 기술로 기술을 반영하는 설계를 하는 거죠. 현재 있는 기술을 반영한 설계. 네네. 왜냐면 뭐 얘는 폭은 얼마가 돼야 돼서 네네, 이런 맞습니다. 네네, 네. 시기가 지나면 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 네,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네. 설계를 하다 보니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기술을 발전시켜 주세요라고 거꾸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음, 기술의 방향을 네네. 설계의 어떤 부분이 네트가 되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나중에 설계를 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혹시 그런 식의 부분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그 지금까지 그런 거는 사람이 다 했잖아요. 뭐 항상 설계를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설계에 좀 아쉬웠던 점,
그러니까 엑스퍼트들이 다 설계를 하고 나면 그 경험이 쌓인다는 게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설계는 어떻게 적용할지 또는 어, 그 기술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이란 말을 테크놀로지란 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라서 요런 어떤 쪽이 좀 더 가장 뒤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바틀렉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 판단했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게 언젠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반도체 설계하는 데 있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칩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되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네. 그러니까 AI 자체가 에이전트가 어, 전체 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플로우의 결과물로부터 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고쳐져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할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에서 다음 공정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 디자인률 측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아, 그 LLM으로 이제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LLM이 답으로 이제 추출하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전연차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네, 제 진료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는 것들을 LLM을 추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LLM, 그러니까 이제 고년차 엔지니어들이더라도 사람마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거든요. 음, 그 윗들을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파라미터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네네네, 그럼 결국에 LLM이 이제 추천해줘야 되는 답이 어, 몇 개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음, 그들 중에서 좀 더 음, 나은 거를 뽑아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음, 거를 고려가 돼서 학습이 되고 있는지 아, 네. 그, 사실 이제 그 LLM이 뭐 결국은 저도 LLM의 그 정확한 네, 어떤 방식으로 동작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솔루션 자체가 항상 동일한 솔루션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그런 스토캐스틱한 그런 현상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은 음, 그래도 기존에 본인이 LLM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나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파인 튜닝이라든지 그런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델을 보면은 기존의 범용 모델을 갖다가 거기서 특정 도메인 놀리지를 입혀가지고 파인 튜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추천할 수 있도록 네.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에이전틱 AI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사실 작년에 워낙 에이전틱 AI라는 키워드가 핫했고, 이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설계를 최종으로 목표는 그렇죠. 오토노머스 디자인이죠. 자율 설계. 그냥 설계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설계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고요. 음, 그래서 과연 반도체 설계에서 사람이 아직도 필요할지, 앞으로 필요하게 될지 그걸 생각해 보면 일단 제너럴 AI 같은 경우는 그냥 골이 있으면 에이전트 혹은 모델이 솔루션을 바로 내는 형태였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이전틱 AI라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 정한 다음에 그 액션을 취하고 나서 결과, 인바이러먼트로부터 결과를 옵저베이션하고 그 옵저베이션으로부터 다시 에이전트가 액션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터레이션 돌면서 최종적으로 솔루션 퀄리티가 계속 높아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잘 된다면 지금까지 설계는 보면은 항상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 단계 나누어 수 있으면 설계 단계가 앞서 제가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스먼트 하는 사람, 또 라우팅 하는 사람, 뭐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플레이스 하는 스테이지, 라우팅 하는 스테이지가 있으면 플레이스먼트 하는 스테이지에서 계속 반복이 있고 라우팅 하는 스테이지에서 반복이 있고 그 반복된 때마다 사람이 결과를 보고 분석해서 어떤 걸 고쳐야 되겠다, 어떤 걸 고쳐야 되겠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고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설계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개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에이전틱 AI로 가면서 그걸 완전히 고치는 거고 결국은 이 이터레이션 자체를 24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병렬 컴퓨팅이라든지 혹은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좀 더 솔루션 스페이스가 넓어지는 거고요. 네. 그게 AI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AI 가지고 어떻게든 더 많은 솔루션을 얻고 거기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이전틱 AI가 저희가 이미 나와 있긴 해요. 에이전틱 AI 기본 개념도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잘 동작하는 플랫폼도 다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작년 5월 달에 구글에서 발표한 알파이볼브 논문에서 가져온 거고요. 작년에 되게 알파이볼브 크게 발표했잖아요. 그거 본 학생 있나요? 알파이볼브를 이용해서 수학 문제, 난제들도 이렇게 푼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코드에도 활용되고요. 요거는 요 동영상은 이제 코드에 활용된 사례죠. LLM이 첫 번째 코드를 원샷으로 만들고 나서 그 코드로부터 약간 변형을 한 그 다음 세대 코드를 계속 생성하고요. 거기서부터 베스트만 몇 개 뽑아서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계속 생성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 세대로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코드보다 스코어가 더 좋은 코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코딩을 할 때도 이렇게 코딩을 하겠죠. 처음엔 대충 짜고 나서 그 다음에 디버깅하고 또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뭐 런타임 줄이기 위해서 또 별짓하고 멀티스레딩하고 이런 거 막 넣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에이전틱 AI가 그걸 수행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딩은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작년 5월 달에 요거 알파이브 발표되자마자 이거는 속도 싸움이라서 우리도 요거를 그대로 RTL 코드 생성하는데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RTL 코드 생성할 때 어,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알파 이볼브가 했던 방법. 처음에 여기 RTL 코드 생성되었을 때 마이너스 점수는 펑션도 안 맞는 거고요. 0점은 겨우 이제 동작은 동일하게 펑션은 맞는 거예요. 근데 펑션은 맞 대신에 거기서부터 더해서 좀 더 좋은 코드란 것은 이게 나중에 칩으로 만들어졌을 때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 측면에서 더 좋아야 되거든요. 파워를 작게 먹고 퍼포먼스 좋고 에어리어 작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스코어로 줬어요. 요게 Y축이 스코어예요. 그리고 X축이 number of generation, 그 세대를 계속 거치면서 이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볼루션을 했을 때, 이볼루션 할 때마다 이렇게 스코어가 좋아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되게 PPA적으로도 좋은 코드가 완성이 돼요. 네. 이거를 저희가 5월 달에 알파 이볼루 발표되는 거 보고 바로 요걸 논문을 7월 달에 제출했어요. 네.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빨리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월 달에 있었던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어, 그래서 아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워크 있잖아요. LLM 가지고 파인튜닝, 모델 파인튜닝 했던 거. 그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게 이런 형태로 어, 에이전틱 AI 형 가지고 뭐 그 이볼루션 형태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파인튜닝 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우리가 모델도 그냥 기존 모델 그대로, 법령 모델 그대로 사용했고요. 이때는 이제 딥식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아주 작은 모델 아니라 좀 큰 모델 가지고 사용했어요. 네. 그나마 싼 거 가지고 썼죠. 이거 할 때마다 API 쓰려면 돈이 계속 나가요.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궁금해서 이건 해본 거예요. 앞서 첫 번째 시간에 플레이스먼트가 끝나면은 리갈라이제이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글로벌 플레이스먼트 끝나고 리갈라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리갈라이제이션의 목표는 오버랩을 없애고 셀들을 로에 다 도피를 다 맞추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플레이스먼트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옵티말이니까 여기서 솔루션이 크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무브먼트를 작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문제 디파인이에요. 요 세 가지 문제 디파인하고 저
플레이스먼트를 하는 파일 형식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어떻게 돼야 된다를 에이전틱 AI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요걸 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봐라. 네. 그러니까 얘가 코드를 처음에 만들어내고 첫 번째 코드에서는 오버랩이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요거를 또 피드백 시키고 자체적으로 피드백하는 거죠. 마지막 최종 스코어를 보고 그래서 이 피드백 자체적으로 이터레이션을 돌고 이걸 반복해서 최종적으로는 스코어가 꽤 높은 점수의 코드가 나와요. 파이썬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네, 물론 이 결과가 지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리갈라이제이션 결과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고 더 좋게 나오는 건 거의 없긴 해요. 근데 뭐 평균적으로는 조금 한 80%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더 나가서 모델 성능이 더 좋아진다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알고리즘은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의 알고리즘밖에 적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A, B, C, D라는 디자인이 있으면 A한테는 잘 되는 디자인이 E한테는 잘 되는 알고리즘이 E한테는 잘 안 되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EDA가 항상 그래가지고 항상 안에다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넣고 파라미터 튜닝을 하면서 어떤 디자인이 오더라도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마지막에서 튜닝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라면은 디자인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알고리즘을 에이전트가 만들기 시작하면은 디자인별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거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걸 하려고 지금 요걸 가지고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파이썬 코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비교 자체가 안 돼서 지금은 방향을 약간 바꾼 게 기존에 오픈 소스화 되어 있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오픈 소스 C로 되어 있지만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코드를 전체를 이제 에이전트한테 이해를 시켜서 요걸 다시 고쳐봐 하는 건 너무 좀 큰 작업이고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 코드에서 우리가 몇 개 파라미터라이즈 할 수 있는 거 옵션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셀을 배치할 때 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순서의 프라이어티를 어떻게 줄지. 이런 것들을 자유를 많이 주고 그걸 가지고 좀 에이전트 AI가 맞춰서 고쳐서 결과를 내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LLM, 그 리갈라이제이션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태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이전틱 AI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AI가 잘 동작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상태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래요. 디자이너가 RTL 코드, 디자인 스펙을 먼저 만들죠. 아키텍처래. 그래서 디자인 스펙을 만들고, 그 다음에 RTL 코드를 작성하고, 밸류 코드 작성하고, 여기서 다시 또 툴을 돌려가 툴 스크립트 만들고 툴을 막 돌려줘야 돼요, 툴을. 이 과정이 수많은 반복이 있겠지만,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한 수십 번, 수백 번까지 반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레이아웃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RTL 코드 생성도 이제는 에이전틱 AI가 바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이 AI 에이전트가 이 반복 작업을 다 사람이 안 해도 되게끔 네. 설계자가 굳이 하나하나 다 하지 않고도 컨셉트로부터 설계자의 어떤 설계를 하겠다는 컨셉으로부터 레이아웃까지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거를 한 어, 10년에서 15년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요걸 완성시키고 은퇴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네. 올해가 만으로 50이 되는 해라서, 네. 50이면은 지천명이잖아요. 지천명 중에 하나가 요거. 네. 요거하고 은퇴하면은 뭐 그래도 뭔가 하나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은 뭐 저희가 요거는 다른 과제 제안서에 하나 냈던 건데요. 그 완전한 오토노머스 디자인으로 가기 전 단계로 한번 제안하는 게
이런 두 가지 에이전트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래서 제안서를 냈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스크립트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 있으면 이 디자인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이런 식으로 보내요. 이 디자인은 나중에 뭐 드론에 들어갈 디자인이니까 파워 소모가 중요해. 혹은 이 디자인은 나중에 서버에 들어갈 디자인이니까 퍼포먼스가 중요해. 뭐 드론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얘기는 빼놔도 되지만 뭐가 중요하고 그런 그 태스크를 어떤 요구사항을 리퀘스트를 계속 할 수 있으면 그 요구사항에 맞는 툴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에이전트가 생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럼 스크립트가 생성되면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리 둘이 한 번 돌겠죠. 한 번 돌면은 요 결과가 나요. 결과를 어널리시스 에이전트가 요 결과 파일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레이아웃 그림하고 리포트하고 보고 지금 요 결과를 보니까 어떤 부분의 설계가 좀 재설계가 필요하다. 혹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엔지니어한테 바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예전엔 요 리포트를 엔지니어가 분석을 하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잘못 판단을 내려서 잘못 고쳐가지고 쓸데없는 반복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AI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에이전트하고 여기 있는 아날리시스 에이전트 요거를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요 두 개가 잘 되고 나면은 이제는 스크립트 에이전트, 아날리시스 에이전트 뒤에다가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옵티마이제이션 에이전트가 돼요. 그럼 어널리시스 에이전트의 결과물을 얘가 이제 최적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얘가 스스로 스크립트 에이전트한테 어떤 가이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요걸 보고 바로 스크립트 에이전트한테 주던 거를 사람을 중간에 빼버리고요. 옵티마이제이션 에이전트가 요 가이드를 주는 식으로 여기서 루프를 만들어 버리면 중간에 사람이 개입 없어도 전체 설계가 완성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설계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반도체 설계를 대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4차가 아니고 죄송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직물의 가치가 정말 높았다면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직물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게 커머니티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디자인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지금 AI 시대에서는 사실 생성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가치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지금까지 반도체 설계했을 때 사람이 하던 게 전부 다 AI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그 결과물에 대한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처음에 어떤 걸 하겠다. 뭐 what에 대한 가치, execution에 대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이제 요 슬라이드는 제가 학부 학생들 강의할 때 이걸 넣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엔지니어로서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슬라이드인데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 다 대학원 학생들이니까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더. 네. 그래서 잠깐만 여기 제가 슬라이드를 그리고 좀 더 준비한 게 네. 슬라이드가 더 많았는데 제가 혹시 이게 시간을 계산을 좀 잘못하고 많이 빼버렸어요. 디테일한 내용들을. 네. 제가 요거 슬라이드는 나중에 마치고 PDF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렉처, 두 번째 렉처 공유를 드리고 마지막 레퍼런스는 요거는 대부분 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랑 뭐 다른 연구들 앞에 슬라이드 중간에 언급된 연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질문을 받고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주세요. 네. 네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림을 해서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요?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요거요? 뭐둘 아니면 네네네. 네. 여기 슬라이드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이후의 슬라이드에
how와 what과 이제 why에서 결국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how보다는 what과 why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네네. what과 why가 네네네. 저 옵티미제이션 에이전트는 결국에 what과 why를 정의해 주는 게 주 목적인가요? 아니면 how? 네. 음, 이 앞에 슬라이드에 말했어. 이 전이랑 후랑 차이가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이 이제 저 파란색 저된 로봇이 이제 네. 에이전트 같은 네, 무슨 질문인지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에 요 전체 루프가 사람이 개입하면서 전체 루프를 돌았을 때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왜 문제가 생겼지? 그런 판단 그리고 어떤 걸 고쳐야 될지 how가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생각하는 why하고 how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뒤에 슬라이드에서는 다 생성을 위해서 필요한 why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앞서 에이전틱 AI가 이터레이션 돌면서 생산성을 아주 크게 높이게 될 거잖아요. 결국 이게 익스큐션 자체를 사람이 중간에 개입 안 하고 에이전틱 AI가 다 하게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요거는 하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지먼트는 중간에 이 생성을 위해서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네, 최종 결과물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건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한번 만들려면은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한번 태반하는데 100억 정도 들어요. 네. 네, 매스크 한 장당 몇 원씩 하는데 그게 한 100장 정도 필요한데다 뭐 100장 가까이 필요하고 뭐 100억 이상이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뭐 AI 결과 가지고 나왔는데 칩이 동작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책임 소재는 네, 어디 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잘못 검증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결국은 뭐 검증도 AI로 어느 정도 대체된다면은 그 향후에는 이제 어, 네, 글쎄 어떤 판단을 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음. 네네. AI의 고민하는 게 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지표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PPA를 줄여라라고 할 때 AI가 진짜 PPA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보장이 있는 이게 왜냐하면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PPA를 줄여라라고 한다는 그 네네. 사람 월급을 아주 큰일이다. 근데 AI 네네. 이걸 안 줄인다고 큰일이 난다는 보장은 사실 잘 못하는 말이죠. 아, 네. 네. 뭔가 지표를 주고 줄여라라고 했을 때 얘가 잘 한다 큰 가정인데 그 된다는 보장이 있는지가 이렇게 항상 드는 고민이 있다. 아, 네. 최적화하는 입장에서 아, 네. 어,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게 정말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최선일까? 항상 고민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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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한 네.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네, 결과물에 대한. 네. 아니, 결국은 그것도 결국 계속 그 AI를 확실하게 설계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분야에 사용하든지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해결이 돼야지 나중에는 뭐 100% 제가 말한 어토노머스의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계속 사람이 체크를 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음. 네. AI는 알고리즘이나 코드를 AI가 잘할수 있었다면 오픈된 코드가 맞습니다. 네. 네. 많았다면 네. 네. 이, 이 기술 자체가 오픈소스로 개발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행하는
회사 안에랑 같이 포함을 하지 않는 아,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그 C나 파이썬 같이 오픈 소스가 많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개발 환경이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근데 설계 쪽은 그런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거의 없긴 해요. 거의 없고,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오픈로드라고 있어요. 오픈로드. 네, 오픈로드라고 그 UC 샌디에고의 앤드류 강 교수님이 달파 펀딩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오픈로드 프로젝트 안에서는 그 RTL2GDS를 그 할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오픈 소스 EDA 툴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던 거는 지금까지의 EDA 연구가 다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신세시스 쪽 EDA 연구가 있었고, 플레이스먼트 쪽 연구가 있었고, 라우팅 쪽 연구가 있었으면 그 연구들을, 그 인터페이스를 다 통합시켜서 만들고, 그걸 다 하나로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디테일드 플레이스먼트, 리갈라이제이션 쪽 툴도 그 오픈로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오픈 DP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뭐,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e플레이스가 들어가 있고, 라우팅 쪽은 그 NTU, 그 대만 쪽 그룹이 잘하기 때문에 그쪽 툴이 들어가 있고, 그게 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오픈 소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픈 소스 툴을 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껍데기에 씌우고 안에서 EDA 툴을 돌리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해가지고 EDA 라이센스가 비싸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그 안에를 오픈 소스 툴을 가지고 오픈로드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코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는 사실 젠슨 왕도 얘기를 했는데 EDA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엄청 큰 리서치 팀이 EDA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케이던스와 시납시스 툴만 써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앞으로는. 네, 그래서 자체적인 EDA 솔루션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그 EDA 솔루션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AI를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AI EDA 쪽 분야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룹이 네, 학교가 아니라 엔비디아 리서치 팀이에요. 지금 최근에 나온 EDA 논문들 보면은 AI 에이전트 논문들 엔비디아 리서치 팀에서 나와요. 본인들은 그걸 다 공개를 하는데 그래도 네, 핵심 공개를 안 하겠죠. 그만큼 자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스펙에서부터 RT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를 저희 연구실에도 했지만 그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벤치마크를 엔비디아가 공개를 해놨어요. 네. 그 벤치마크 가지고 다 지금 그 이벨루에이션을 하고 있죠. 네. 이해가 알고리즘 데이터 드리븐으로 것 같다고 네네. 이제 그리고 많은 산업들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EDA가 스케일이 엄청 큰데 이게 데이터 드리븐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신혼초대 같은 기술들이서 네. 이런 데이터 드리븐 EDA가 몇 퍼센트 정도 쉬운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모호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네, 근데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한 것은 사실 모든 중간에 지금 단계에 있는 그 알고리즘 드리븐의 레이스 라우트 결과를 다 그냥 데이터로 다 대체해서 알트 코드 넣으면 바로 레이아웃 나오게 이렇게 하는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알고리즘으로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AI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있을 거고, 그 부분들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뭐 데이터 기존의 설계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스펙 줬는데 레이어 바로 나오는 식으로. 네, 그게 진정한 데이터 드리븐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시납시스 케이던스와 같은 탑3 회사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지금 구글이나 엔비디아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그 시납시스 케이던스는 사실은 EDA 회사고 AI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AI를 적용을 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 틀 안에 갇혀서 그걸 부수고 새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어, 왜 그러냐면은 그도 그럴 것이 시납시스 안에 엔지니어 중에 누구도 시납시스 툴 예를 들면은 디자인 컴파일러라고 할게요. 그 신세스 툴이요. 디자인 컴파일러 신세스 툴의 코드를 다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개발된 지가 네, 90년대부터 개발됐으니까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 개발한 사람은 다 은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이거를 다 없고 새로 짜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가 이 라인이 뭐 때문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우면은 퍼포먼스가 또 안 나와요. 계속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AI를 활용한 게 결국 껍데기만 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납시스 케이던스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만 않은 것 같아요. 네. 반도체가 호황이면서 시납시스 케이던스 주가가 같이 오르긴 했는데, 네. 저는 네, 장투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엔비디아, 구글 쪽에서 더 좋은 솔루션을 더 많이 만들 것 같고, 근데 정말 좋은 솔루션은 앞으로 그 친구들이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AI, EDA 연구, AI를 활용한 설계 자동화를 회사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뭐 다른 데 강의나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사실 또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해요. 과제들도 많이 산학 협력 과제 생기고 자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회사의 메모리 설계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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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담 질문이 네네. 저희 나눔센터 네네. 이게 툴고요. 네네네. 네. 그냥 이걸 가지고 텔레콤 문제가 좀 많은데 툴 교육을 들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 툴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또 그 설계 플로우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인풋이 뭐고 아웃풋인지 뭔지 그 포맷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되고, 툴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툴 안에서 보통 이제 EDA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교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커머셜 툴을 활용해 가지고 중간 단계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다시 그걸 최적화하고 그걸 다시 또 툴한테 넣어 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뽑아서 얼마나 임프루브 됐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EDA 연구라는 거는 EDA 툴을 그 설계 자동화 연구라는 거는 EDA 툴을 가지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툴 교육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EDA는 정말 더욱더 중요성이 높은 분야고요. 반도체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AI가 활용되면서 AI 드리븐 되면서 EDA 분야가 더욱더 중요성이 커졌고 기존의 시납시스 케이던스가 잡고 있던 그 독과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올 수 있는 때고요.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회사들도 이 연구를 더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 포함해서. 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대 연구를 하시는 연구실 몇 개 없고요. 사실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최적화 알고리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조인을 해서 함께 연구를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